안녕하세요. 회색인간을 포함 김동식 소설집 8권을 낸 김동식 작가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제가 회색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욕의 13일의 김나무를 2016년 12월 27일에 출간하고 책을 내게 된, 그리고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김동식 소설집이란 이름을 붙이고 나온 8권의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이 8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지를 아시면은 이런 책이겠구나 하고 예상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저는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길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이거든요. 평생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공장 노동자로 일만 하다가 그 벽을 보면서 했던 그 지루하던 시간에 했던 그런 생각들, 상상들, 재밌는 이야기들, 딜레마 상황이든 잡생각들, 망상이라고 하죠. 이런 망상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33살쯤에 갑자기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해서 그 단편 소설들이, 꾸준히 쓴 단편 소설들이 모여서 책을 내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은 약간 웹 소설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약간 장르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풀이로 볼 만한 그런 스타일의 책을 씁니다. 사실 노동자 출신 작가라는 사실이 인터뷰나 초기에 알려졌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이 작가는 고된 노동을, 고통스러운 노동을 승화시켜서 글로 표현해냈겠구나 하고 상상하시고 제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근데 막상 제 책을 딱 펼치고 봤을 땐 이거는 환상 특급 아닌가?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데, 기묘한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식의 기발한 발상과 상상, 그리고 반전, 그 길이가 짧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는 작가구나 하고 조금 반전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책을 좀 설명드리자면 쉽게 읽을 수 있고, 장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실제로 중학생, 책 안 본 학생들도 많이 본다고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실 정도로 쉽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발한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이런 표현, 자기 입으로 말하면 좀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실 정도로 무슨 이런 내용이 있지, 못 보던 내용인데 이런 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가볍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보시면 되는 그런 간식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단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이 8번째 책,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를 예로 들자면, 한 권의 책에 23편의 초단편, 단편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짤막한 글들의 연속인데, 그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건 아니고, 그냥 한 편 한 편의 단편, 이 각각 따로인 작품이지만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크게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다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책이거든요. 그 제목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표제작부터 24편의 이야기인데, 한 편 한 편씩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몇 편의 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스타일의 책이겠구나 하고 혹시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표제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제가 아마 이때까지 쓴 초단편이 600편이 좀 넘어가거든요. 600 몇십 편 정도를 썼는데 한 3년 좀 넘는 사이에, 그중에 로맨스는 이게 아마 3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란 장르 자체를 좀 안 쓰던, 아니 못 쓰던 사람인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람인데, 이 세 번째로 썼던 로맨스가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심지어 어쩜 제가 알던 작가분이 아니다,
맨날 뭐 이상한 무서운 이야기, 사람 죽는 이야기 이런 것만 쓰던 분이 세계가 멸망하던 그런 것만 쓰던 분이 이런 로맨스를 썼다고 뭐 감탄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런 로맨스 소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해성 충돌로 지구가 이제 일주일 뒤에 멸망하게 된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세상이 멸망하는 게 확실시된 상황에서 주인공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내가 굳이 출근을 해야 될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집에서 잠깐 고민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이거 출근할까? 아니면 어차피 멸망한 시대인데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TV에서 갑자기 멸망을 알리는 생방송 중에 누군가 딱 끼어들어서 지금 이런 방송에서 갑자기 딱 누군가 달려들어서 저를 밀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초능력자다. 실제로 내 초능력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능력이다. 어떤 초능력이냐면은 어떤 물건이든 동그란 원으로 만들 수 있다. 마이크를 잡아서 꼬기니까 동그란 원이 돼요. 정말 하찮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지만 그동안은 이 정체를 숨겨왔다. 왜냐하면 시끄러워지고 내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봤더니 나같이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뭉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 초능력자들이 정체를 드러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그 초능력자가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살 수도 있다. 해내보자. 이 얘기를 듣고 주인공도 그렇다면 나도 출근해보자. 경찰 일인, 어차피 희망이라는 걸 보고 약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면 나도 출근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딱 출근했는데 아침에 그래서 가서 경찰서에 봤더니 다른 동료 직원들이, 다른 동료 경찰들이 다 출근한 거예요. 그때 주인공은 좀 느끼죠. 자신의 위치에서 아무리 멸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멋있는 일이구나. 동료들이 멋있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그 경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주된 임무인 순찰, 동네 순찰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가 그때 여자 주인공과 만나게 됩니다. 로맨스니까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진행되고 결말은 딱 나는 이야기인데 너무 생략을 많이 하긴 했네요. 갑자기.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진짜 이 지구인들이 말도 안 되는 초능력 가지고 진짜 이상한 능력도 있고 혹은 뭐 과학자들이 동원할 수도 있고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류가. 정말 모두가 자신이 맡은 역할, 개개인이 맡은 입장에서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개개인들 덕분에 저는 극복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황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인류는 반드시 답을 찾는다.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온 대사인데 제 책에도 인용했는데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출근할 때나 아니면 거리를 돌아다닐 때 요즘에 보면은 참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지점이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약간 인류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반드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답을 찾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의 단편이 첫 번째 표제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 표제작 하나만으로도 약간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아마 23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쓰는 단편들은 주로 사회의 부조리도 있고 뭐 인간의 어두운 면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단편 중에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후반에 거의 끝에쯤에 들어간 단편 중에 하나가 죽이는 자격이라는 단편이거든요. 사실은 한마디로 이 단편을 표현하자면 딜레마입니다. 제가 쓰는 스타일 글을 쓰는 스타일의 방식 중에 딜레마 상황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좀 집에서 보시는 뭐 학생들 학교에서도 토론으로 많이 쓰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제가 그런 딜레마 상황을 많이 쓰냐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솔직히 저는 답이 안 나오는 뭐 한 명을 희생해서
1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희생하는 게 옳을까? 막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고민되고 답을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글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썼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딜레마 상황,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일까 판단, 가치가 잘 안 서는 것을 단편으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엔 댓글창이 있으니까 댓글로 토론을 해주시거든요. 그 댓글을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 상식이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댓글에는 뭐 좋아요 수도 있고 반대 수도 있고 토론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나의 약간 좀 인식을 갖춰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의 단편을 많이 쓰는데, 그런 단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죽이는 자격, 제목 죽이는 자격이라는 내용의 단편입니다. 이 8권에 들어간 단편이고요.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 없다, 이 단편 8권에 들어간 단편이고요.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주인공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사내가 있는데 이 사내, 이야기 속에 등장한 한 남자는 길고양이를 죽여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업가인데 사업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몰래 동네 길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사이코죠? 약간 미친놈인데, 이렇게 주인공을 죽이는 남자가 있는데,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인공들, 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열심히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이제 돌아다닌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동네 길고양이를 누가 인간이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 희미하게 찍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이거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정말 이게 범인을 찾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이 동호회 멤버 중에 은행에서 일하는 동생이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동생이, 형, 지금 내 은행 창구 앞에 손님이 온 것 같은데, 남자 손님이 왔는데 왠지 우리가 그 희미한 영상에서 봤던 그 범인하고 좀 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주인공은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하고 달려가서 그 은행에 갔지만 그 손님은 이미 떠난 뒤여서 그 동생에게 어느 쪽으로 사라졌냐 물은 다음에 그 손님이 도망간 곳을 열심히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저 앞에 왠지 그 옷차림이 비슷한 그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가 있기를 달려가서 딱 잡았더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카페로 끌고 와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의외로 순수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인이 맞다고. 정말 분노하고 화나는데, 이때 그 남자, 그 고양이를 죽인 그 사이코 같은 남자가 주인공에게 제안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고양이를 죽이긴 죽였지만 죽일 자격이 있대요. 그 죽이는 자격을 자신은 샀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그러니까 본인이 고양이를 입양했다거나 이런 걸 갖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남자인데, 이 남자가, 나는 당신이 나를 처벌한다면 난 받아들이고 모든 선택은 당신에게 건네겠다,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년 길고양이 구조 사업,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구조 사업에 10억씩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내가 그 10억씩 내는 기부금으로 1년에 전국적으로 목숨을 구하는 고양이의 수가 몇천 마리는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이는, 이 동네에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끔 와서 죽이는 고양이의 수는 10마리 정도 되려나,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 처벌한다면은 나는 처벌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길고양이 죽이지 않겠지만 그 기부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천 마리씩 내 기부금으로 목숨을 구하던 고양이들은 더는 목숨을 구할 수 없겠지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이 나를 그냥 눈 감아준다면은 난 계속 이 동네에서 몇 마리 고양이, 그 몇 마리쯤 죽이겠지만 매년 기부금을 계속 낼 것이다. 그러면은 내 기부금으로 매년 앞으로도 계속 몇천 마리의 고양이는 매년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생각해서 당신이 판단해라 라고 선택권을 줘요. 여기서 주인공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남자를 처벌한다면은 혹시 내가 몇천 마리 목숨을 구하게 될 고양이들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없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이 남자를 봐주기는 몇 마리씩 죽이는 그게 옳은 건가? 생명을 죽이는 행동이 비록 뭐 10마리, 몇천 마리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죠.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런 단편을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강연을 갔을 경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헷갈려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정답을 찾기 위한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그게 즐겁고. 그래서 저도 쓰면서도 막 생각하고 아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을 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선택해요. 나는 이 사람을 눈 감아줘야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일어나서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가요. 모른 척 하기로 한 거죠. 눈 감아주기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부금을 10억씩 내게 해서 몇천 마리의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옳은 길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렇게 하고 하지만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술을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소주를 사기 위해서 딱 편의점에 갔는데 그때 그 은행에서 일하던 그 동물보호단체 동호회 그 동생이 전화를 건 거예요. 궁금하니까. 형,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우리가 찾던 그 범인 맞았어? 맞아? 라고 이때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이 주인공은 눈 감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씁쓸하지만 야 아니야. 거짓말 하는 거죠. 아니었어. 네가 잘못 본 거더라. 그 사람 아니더라고. 씁쓸하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공 그 동생이 은행에서 일하는 동생이 하는 말이 아 어쩐지 나 그 사람 아닐 것 같더라고. 아닐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왜 아닐 줄 알았어?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매년 고아원에 100억씩 기부하기로 했어. 좋은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공은 번쩍하고 깨달은 거죠. 아, 그 놈이 죽이는 자격을 하나 더 사기로 했구나.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단편이 그 죽이는 자격이라는 단편인데 결말까지 다 얘기해버렸네. 뭐 23편이니까 그중에 결말 말 안 한 거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 단편인데 이것을 사실은 좀 그거죠. 결과 만능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고 또 작은 소수의 희생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사실 고양이까지는 몇천 마리의 목숨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회를 많이 뉴스나 그런 것도 많이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든 우리가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썼던 단편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 한번 논란이 된 발언이 있죠. 그 프랑스 쪽인가 어디 해외에서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이거 백신을 실험해보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그러니까 실험지처럼 사용해서 쓰자는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임상을 해서 아프리카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약 개발을 빨리 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빨리 했으니까 약 개발이 금방 나와서.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욕을 했잖아요. 모두가 욕하고 그 사람도 사과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만약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러니까 결과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러니까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발언을 했던 사람처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회였다면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 쓰면서 느꼈지만 조기에 끊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편이 이제 죽이는 자격이라는 단편이고 하나 더 이게 아까 첫 번째 표제작은 로맨스인데 이게 두 번째 나왔던 것은 약간 좀 스릴러에 가까운 공포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23편의 이야기가 대중이 없어요. 다 달라서 한 편을 더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망상하는 거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좀 황당한 설정이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책에 넣거든요. 저승의 모습이 나랑 상상하는 게 다르고 딱 눈 떠보고 깨보더니 사람들이 저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컴퓨터 앞에서 두들기고 있나 했더니 환생 옵션을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을 앞두고 각자에게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쌓아둔 포인트를 가지고 환생해서 그 포인트를 분배해서 다음 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에 몇 점, 좋은 친구를 얻는 것에 몇 점, 이거 건강이나 외모적으로 하는 게 몇 점, 내가 가진 포인트를 분배해가지고 환생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 환생 옵션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초보 같으니까 야, 너 환생 처음이야? 하고 어떤 아저씨가 등장해요. 이 아저씨는 약간 오지랖이 넓은 아저씨인데 나 환생 이번이 3번째야. 내가 도와줄게 하고 따라와 해서 컴퓨터 앞에 가서 환생하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주인공은 열심히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포인트를 투자하거든요. 포인트가 뭐 100점이라고 치면은 한 50점 정도는 그래, 우리 부모님이 건강, 친구, 지인, 좋은 지인, 그런 쪽, 뭐, 친구 운세라고 하죠. 친구 운,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좋은 연인과 마음이 맞는 여인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높은 포인트를 쓰니까 이 아저씨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쓸 줄 몰라서 어쩌자는 거냐고. 야,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재산이야. 재산에 일단 포인트 몰빵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외모야.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라는 거 너 알잖아. 외모에 포인트 많이 투자하고. 그랬더니 주인공, 그럼 남은 포인트가 너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야, 그러면 일단 부모 수명을 깎아. 부모가 일찍 죽을수록 너 재산 일찍 받잖아. 재산 많고 일찍 죽는 부모 얼마나 좋아하면서 막 부추겨요. 주인공이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워낙 해조선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계속 오지랖도 하고 하니까 그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 수명 체하로 하고 그 대신 부모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또 부모님도 홀수 부모는 포인트가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분은 돌아가신 상태로 딱 하고 이게 다 해서 설정하고 이제 포인트를 제출하러 가는데 표를 뽑아서 먼저 아저씨가 앞에서 먼저 결제한 아저씨가 가서 그 저승사자한테 이 표 내면서 딱 결제하고 가요. 환생하는 문을 통과해서 환생하러 가셨어요. 안녕하고 가셨는데 아저씨가 이 주인공은 끝까지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이라도 가서 바꿀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서 어쨌든 이 표를 내는데 그 환생 담당자에게 딱 보고 있다가 또 결말을 얘기하려고 하네. 얘기하죠. 뭐 환생 담당자가 이 표를 보고 있다가 당신은 이쪽에 가서 한 27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아저씨는 바로 나가는데 왜 난 27분 기다려야 되지 하고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먼저 나간 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27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편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저씨가 환생했을 때는 이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돈 많고 일찍 죽는 그 부모님 역할을 하게 되는 막 그런 단편인데 사실은 이 단편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부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제가 깊이 배우지 못하고 뭐 학력도 짧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노동자 출신이라서 깊이 있는 단편을 쓰진 못하고 그냥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능한 정도. 이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거의 다 상식선에 가까운 부분을 단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특히 뭐 초등학생도 보고 재밌게 잘 봤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보낼 정도로 쉽게 이해하는 그런 식의 단편을 제가 쓰는 사람이고 그런 단편들이 제 표제작에 이런 표제작이 제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한 편을 더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단편 얘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죠. 4년 전으로라는 단편인데 또 가족도 없이 일만 하고 돈만 생각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어느 날 딱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오로지 돈만 쫓고 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딱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인생의 회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살았나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돼서 지금부터라도 좀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 인생을 즐겨보자고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래서 취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모든 취미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것. 오직 일, 오직 돈. 이게 전부인 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취미를, 뭐 평범한 취미는 싫다 해서 취미를 찾아보다가 나는 이제 좀 오컬트라고 하나요? 약간 좀 또 이상한 상상력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물건들, 좀 신비한 물건들을 모아보는 취미를 가져보자.
특별하게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취미를 가져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순간 갑자기 이 방 옆에서 누가 마법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튀어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오늘 생일이지라고 하니까 맞아 나 생일이야. 생일이고 나랑 똑같아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미래에서 왔대요. 자기는 4년 뒤 미래. 그러니까 이 회장이 2월 28일이라서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내가 그 아마존 어디 부족 어디에서 하는 이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은 딱 하루 생일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석상이다. 하루만. 그래서 나는 4년 뒤 너의 미래에서 네가 그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걸 얻었고 4년 뒤 미래에서 4년 전 과거 생일 오늘 너를 만나러 왔다. 이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보니까 오늘 하루 너의 생일이 지나기까지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하면서 이 석상을 넘겨줘요. 과거로 가서 네가 과거를 살아왔던 너의 과거를 보면 너 분명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지. 난 솔직히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4년 뒤에 너는. 그러니까 너도 4년 전에 너에게 가서 너의 심정을 얘기해줘라. 너 지금 64살. 그러니까 60살에 너에게. 그래서 주인공은 다 이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석상을 들고 막 흔들어서 4년 전에 자신을 만나러 가요. 60살 자신이죠. 60살 자신에게 딱 건네면서 너의 미래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 너 지금 다 이룬 상황이지. 60살이니까. 너 안다. 지금 점점 공허해질 것이다. 알지? 너 주변인 신경도 쓰지 않고 가족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돈만 쫓아온 인생. 이거 잘못됐다는 거 너도 느끼지? 하면서 이걸 주고 말하죠. 너도 4년 전으로 가서 이 말을 전달해라. 과거의 나에게. 그래서 60살의 나도 56살, 56세의 나에게 돌아가서 또 얘기를 하죠. 야, 너 지금 사업 한창일 때지? 지금 경쟁사하고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고 막 하면서 하지만 너 미래에 내 모습을 봐라. 후회하고 있다. 너 분명 절대 후회한 지 없는 삶이라고 했지만 난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하고 이걸 주고 너도 4년 전으로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56세의 나도 또 4년 전으로 가서 52살의 나에게 야, 너 지금 좀 위기가 잠깐 왔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하면서 이렇게 4년 전으로 지나가는데 이 첫 번째 노인의 심정은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잖아요. 사실은 돈만 쫓아오고 사업의 성공만을 쫓아온 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4년 전으로 연락한 건데 과거로 갈수록 이 전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가다니까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대쯤 됐을 때는 이거 미래의 정보, 사업 정보, 아이디어를 미리 전해주면 이거 대박 날 수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젊은 나는. 그러니까 가서 야, 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있어. 어디 땅 사야 될 곳이 있어. 나 그 분야 너 건설업 하다가 쫄딱 망하니까 절대 하지 마. 막 이렇게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결말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단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가치를 젊었을 땐 모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이나 사업을 쫓던 그런 미래에 가서 후회해도 과거는 바뀔 수 없다. 어차피 과거의 내가 나니까 참 의미 없는 이야기네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이 단편 말고 다른 단편 얘기했어야 됐는데 자, 이런 식의 단편이 들어가는 게 일주일 만에 살아갈 수 없다 8번째 책입니다. 단편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좀 시의성 있는 단편 미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써요. 재밌으니까 상상하기 좋고 또 생각해보기 좋으니까 최근에 저는 초단편 아주 많이 쓰고 저는 2016년 5월에 태어나서 첫 글을 썼거든요. 평생 책도 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 2, 3권 제 책이 동시에 나왔는데 제 책이 동시에 나왔을 때도 제가 평생 읽은 책이 10권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 책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책은 보면 잠 오는 거
또 똑똑한 사람들만 보는 거, 그래서 나는 안 똑똑하니까 안 봐야지, 이런 편견이 있어서 책을 안 봤었는데 지금은 그 편견이 깨졌어요. 책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책이 영화보다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책이 진짜 콘텐츠의 한 분야일 정도, 분명한 한 분야로 정말로 재밌다, 이것을 압니다. 제 책도 재밌고요. 그래서 전 책을 안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작가가 됐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깊이나 뭐 그런 문학성 그런 쪽보다는 많이 써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6년 5월에 태어나서 첫 글을 쓰고 저는 혼자서 저랑 약속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3일에 한 편씩은 무조건 단편을 쓸 거다. 이 약속을 하고 16년 5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0 몇십 편을 쓰게 됐고 정말 많이 썼는데, 그래서 꾸준히 많이 썼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건들게 됐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왜냐면 소재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들을 다 이제 주제를 한 번씩 써봤는데, 정말 최근에 가장 제가 흥미를 가지고 보는 주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미래 세계에서 인간의 직업을 다 뺏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요즘은 시국이 그래서 화제가 되진 않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알파고 이후로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그 관심사에 가져서 그런 쪽으로 쓴 단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우유부단한 인공지능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게 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 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그리고 솔직히 작가와는 좀 다른, 거리가 먼, 누가 작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작가란 글 쓰는 창작자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더라고요. 소설을 쓰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름난 일본 쪽의 문학상에 입상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더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자주 가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주로 분식점에서 밥 먹으러 많이 가는데, 자주 가는 분식점에 가면은 저는 밥 시간대에 피해서 가거든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밥 시간대에 피해서 이제 그 분식집에 가면은 항상 제가 보는 모습이 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딱 보면은 한쪽 테이블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2분 혹은 3분, 가끔 3분, 이렇게 2분, 3분이 앉아서 막 웃으면서 수다를 하고 계시다가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시다가,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 서로 막 싸우세요. 야, 네가 가서 요리해, 네가 주방 가, 네가 주문 받아, 막 가위바위보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고 주방에 가시는데, 한 분 주방에 가서 일하시고 한 분 그냥 쉬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을 좋게 봤거든요. 즐겁게 일하시면 좋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주 가다가 어느 날 그 식당에 다시, 그 분식집에 다시 갔는데 달라졌어요. 제가 보던 모습이 안 보여요. 공기가 좀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뭐가 다른가 했더니, 항상 그 테이블에 오손도손 앉아서 그 얘기하시던 분이 없고, 그냥 아주머니 한 분이 혼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딱 일어나서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지? 내가 뭐가 달라졌지 하고 딱 봤더니 그 분식점에 키오스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주문 기계죠. 그러니까 자동 주문 기계가 들어오면서 그 아주머니들의 일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한 분만 이제 남겨두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키오스크, 제가 듣기로는 그 한 달 대여료가 한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으로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면 누가 어떤 사정이 대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현실이구나,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으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구나. 분명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 작가가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글을 썼던 것처럼 창작하는 직담에도 이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주제로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편, 우유부단한 인공지능이라는 단편은
그거 자율주행차라고 아세요? 아시죠? 굳이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어도 저절로 차가 운전하고 하는 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하는 그 차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자, 그 차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는 중년 남자가 있겠죠. 무대는 이제 술집 앞에서 시작합니다. 술집 앞에서 한 남자가 아유 형님 술 너무 취하셨어. 그러니까 만취한 남자, 그러니까 막 몸도 그냥 탁축 늘어져 있는 이런 남자를 억지로 아 형님 차 적어줘 하고 문을 열고 그냥 밀어 넣어요. 밀어놓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시대니까. 밀어놓고 문 닫고 형님 가요 하고 딱 했더니 이제 차가 이제 알아서 저절로 주인이 탔다는 걸 인식하고 쭉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서. 자율주행차니까. 차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초고 성능 차예요, 이 차는. 그러니까 그 차의 이름이 테미스인데 인공지능 테미스라는 것은 최고 성능, 연산 속도가 정말 빨라서 0.0001초 단위로 모든 연산을 휙휙 바꿀 정도로 엄청난 고성능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인데 이 차가 딱 가다가 높은 다리를 지날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갑자기 도로를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연산을 할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연산을 하고 계산을 끝내보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대로 이 차로 그대로 돌진해서 그냥 이 뛰어든 여자를 치면은 이 여자가 죽더라도 타고 있는 주인은 차가 안전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핸들을 꺾는다면 여자랑 부딪히기 직전에 이 다리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신 그럼 주인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 게 첫 번째 판단 포인트는 누가 유책 사유가 있는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했을 때 뛰어든 여자가 책임이 있다 해서 그냥 핸들을 그대로 잡고 가자로 판단해요. 근데 0.01초 만에 이제 그 뛰어든 사람을 인식한 순간 이제 판단의 기준이 바뀐 거죠. 이 차에 타고 있던 주인은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고 앞에 뛰어든 사람은 굉장히 젊은 앞날이 창창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사는 게 낫다. 그쪽으로 가치를 우선해서 그냥 핸들을 꺾기로 0.001초 만에 판단을 수정해요. 판단을 수정하고 딱 가는 동안 이 여자의 얼굴을 딱 인식했더니 이 그 사이버 전상망에 있는 수배망에 올라 있는 현상 수배범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순간 그래 범죄자의 목숨이 더 낫다. 이렇게 0.01초 만에 또 판단을 수정해서 다시 여자를 치기로 하고 그대로 가는데 가다가 또 이게 그 전상망을 수정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두 명이잖아. 두 명의 목숨이 더 귀하잖아. 그럼 다시 핸들을 꺾기로 판단을 바꿔요. 바꾸는데 또 0.001초 만에 전산을 해본 결과 이 여자가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SNS에 유서를 올린 거죠. 그 유서를 그 짧은 순간에 검색해서 딱 확보하고 내용을 해석하고 해서 엄청난 고성능 인공지능이니까 자살자라면은 먼저 자기가 스스로 죽고자 한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죽고자 하는 목적이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차주가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또 수정을 해서 다시 그 여자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데 또 잠깐 또 수정해서 그 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여기 뛰어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차주가 이 여자의 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차주 이 성공한 남자가 이 여자의 가문을 완전 망가뜨리고 집안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그러니까 써서 죽이고 그러니까 사유가 있었던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서는 판단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배자고 이 주인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꾸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가 그게 없는 걸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서류상에 이름이 없는 미등록자인 걸 판단한 순간 이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상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자를 치는 걸로 결론이 나요. 여자를 치고 급제동하고 이제 경찰 알아서 부르고 딱 멈춰서서 대기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 테미스, 우유부단한 인공지능은.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이게 정보도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 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로 발전하려고 이렇게 정보도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딱 서 있을 때 이제 경찰들 출동하고 사건 수습하고 딱 하는데 사건 수습하면서 그 형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와, 이 여자 죽었고 하고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부하 형사가 선배 형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차주 죽었는데요? 그래? 하고 딱 살펴보더니 죽은 지 한 1시간 더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술집에서부터 죽어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끝난 단편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테미스는 시체를 태우고 이렇게 고민을 계속 했었다. 이런 식의 단편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 기준, 제가 얘기한 기준에서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도 판단이 어떤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나 싶지만 어땠을 땐 그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가리실 거예요. 왜 바꿨나 싶기도 하고 잘 바꿨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도덕적인 가치관이 다 다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전부 다 다른데, 그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미래를 개발하게 되고 수많은 자동화 기계와 인공지능들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까? 그리고 그 판단에서 내가 과연 을이 아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걱정,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쓴 단편이 그 우유부단한 인공지능. 솔직히 보면 약간 공포심에서 쓴 단편이죠. 그래서 이런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딱 앉아서 10년 넘게 제가 10년 넘게 했던 일이 공장에 앞에 앉아서 주물 공장이었거든요. 뜨거운 샘물을 부어서 단추나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인데, 기계 앞에 딱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뭐 일어날 일도 없고 옆에 누구랑 대화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샘물이 위험하니까 칸막이로 쳐져 있고 바로 앞엔 벽만 있고, 그러니까 혼자 벽 보고 멍하니 이것만 계속 하다가 퇴근하는 게 제 삶이었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어. 매일 똑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면. 그때 제가 그 지루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생각하기, 내가 재밌게 봤던 만화 내용 생각하기, 영화 내용 생각하기, 혹은 내가 집에 가서 할 게임 기대하기, 오늘 하는 드라마 기대하기, 오늘 하는 예능 프로 그거 재밌겠다 기대하기.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저의 시간을 떼어준 심심풀이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고된 노동과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분명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어떤 문학성이라기보다는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문학성이라든가 깊이도 없고 뭐 남는 게 없는 글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시간을 떼어줄 수는 있어요. 제 책과 제 소설, 제 단편들이. 그리고 그것은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떼어준 것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책이 누군가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떼어줄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다 해서 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가 재미, 그리고 두 번째가 주제. 근데 주제를 억지로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강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은 어차피 다 아시는 얘기니까, 상식이라서 제가 글에 쓴 것들은. 그래서 보고 그냥 환기 정도만 하시는 정도지,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주제는 뒷 이야기고 재미가 우선입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재미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집에서 심심하실 때 이거 제 글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글을 써내어가고, 또 여러분이 제 글을 읽으시면서 맞아 하실 수 있는, 맞아 이런 부분이 있어, 솔직히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공감하시고 환기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계속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네, 50분이 되는 시간 동안 뭐 주절주절 제가 떠드는 이 이야기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